보고 계셨는지. 뭐 일단 매번 벌어지는 일이어서요. 네. 이렇게 인사청문을 하게 되면 신경전, 기싸움 같은 것이 벌어지는 좀 나쁜 관행들이 있었는데 신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나쁜 관행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관행들이 남아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집권 여당 또는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날선 형태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것은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만 좀 상식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오늘 논쟁이 벌어졌던 부분들은 자료 제출 문제랑 증인 채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료 요청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상식적인 선을 넘어가는 자료 요청에 대해서 소위 후보자가 여기에 다 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면 전처의 출입국 관리 기록을 내라거나 아니면 자식의 성적표, 생기부 이런 걸 내라고 하는 건 근데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인 채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이 요구한다고 다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5일 전에 어떤 출석 송부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채택을 했으면 증인이 없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거부로 인해서 증인 채택 자체가 안 됐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앞으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료 제출 요구나 아니면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상식선에서 그리고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좀 결정하는 관행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여당도 제가 볼 때는 뭐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차근차근 계속 지금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서로가 합의하에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청문이 예를 들면 피해자를 데리고 검찰이 수사, 조사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또 아마 고소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뭐 검찰이 하든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오늘 얘기 나온 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6억에 대한 소명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6억이라고 하는 현찰이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부의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온 돈이 있었고 또 하나가 출판 기념회 1억, 그다음에 1억 5천, 그다음에 부의금으로 2억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당연히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상 다 부의를 하는 거고요. 그 부의가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빚이 있었기 때문에 빚을 갚은 일이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고 출판 기념회는 뭐 김민석 후보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청문위원들 같은 경우도 다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그 돈이 남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자금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만 그 당에 그 돈을 갖다가 다 쓰게 되면 그것을 신고할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쓴 것 자체가 뭐 다른 돈을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썼다라고 하는 해명을 했었고 또 본인 자체가 그렇게 돈이 없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갓집에서 부인이 처갓집에 요청을 해서 매달 일정한 돈을 좀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본인이 무슨 돈을 축제했거나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모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총리 후보자가 전체 재산이 2억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정도의 비밀스러운 돈을 모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제가 고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쌍방간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투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도 본인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 이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나 조사가 벌어지게 되면 사실 확인이 되는 건데 사실이 확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6억 원의 돈을 쟁여놨다고 얘기를 해요. 쟁여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쟁여놓을 수도 없죠. 빚을 갚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프레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과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해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6억인데 다른 자금이 있을지 모른다. 이건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를 들면 문제가 많은 거죠.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면 소명을 하면 되는 건데 6억이라는 돈 관련해서 약간 좀 뭔가 좀 돈이 비는 것 같다. 돈이 비니까 적어도 불법적인 뭔가 왔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추정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24년도를 제외하고 난다면 돈을 쟁여놓은 건 아니죠. 쟁여놨다고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국민들이 다 보는 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들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불법 자금이 유입됐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쟁여놨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좀 부당한 접근이다. 이런 말씀을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전례가 있나요? 부의금을 냈으면 부의금 명단과 액수까지 적어서 내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자료 같은 경우는 다 다른 타인들이 저한테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하라고 얘기하시는 사례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 2억이라는 돈 자체, 예를 들면 좀 부의금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거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처럼 예를 들면 수사권 가지고 탈탈 털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의금 정도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저희 같은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소위 이런 상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부의금 많이 내시고. 제가 이 정도 들어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돈이 아니라 한 20억이 들어왔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2억 정도라고 얘기하니 그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것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좀 이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 유학비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예를 들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인과 관련된 문제라면 서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처가 유학비를 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면 무조건 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참 예를 들면 말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들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돈도 아니고 또 유학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든 게 아닌 거잖아요. 2억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 정도라면 일정하게 좀 소명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후에 또 뭐 김민석 후보자가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또 다른 설명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역대 총리 후보자들 같은 경우 평균 예를 들면 자산이 33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6억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계속 뭐 속으로 들어가면 뭐 끝도 한도 없겠습니다만 한 4억 한 1,000만 원 정도 같은 게 다 소명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 그 외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정한 축제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하게 뭐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매우 부당한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지금 국민의힘 청문위원들 같은 거 말씀하시거든요. 전 그런 정도의 어떤 사안이나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게 되면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요청하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원본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해서 그것만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칭화대에 공부하러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 걸 요구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가 그걸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출입국했다고 설명을 하등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외 부분까지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그다음에 지도교수 뭐 이름이 틀렸다. 그건 실수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반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국에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는 학문적인 영역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런 학문적인 용어 사용을 가지고 매우 예를 들면 탈북자들을 나쁜 인식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기 위해서라면 내부에서 명확하게 이 용어가 중국에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명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쓰입니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학계나 아니면 이런 분들 맡기셔가지고 이 용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답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국민의힘 문제 제기하는 건 또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굳이 논쟁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아실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그 용어를 그렇게 쓴 게 아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겠죠? 근데 이제 아니 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통과시켜 주는 게 상례인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건 인사를 갖다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하는 건데 중대한 과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절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소위 인사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는 인사 자체를 막아냄으로써 인사권자를 갖다 공격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나온 내용 자체가 역대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야말로 총리를 인준하지 못할 만큼의 결격 사유인가라고 하는 과거의 전례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역대 정부가 정권 초기 같은 경우는 총리가 임명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동의해줬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당시에 한덕수 총리였다는 사실들을 국민의힘이 더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총리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수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수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파면당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국민의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격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것이고 거기다가 저희 국정 운영 초기라는 상황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태를 오게 한 원인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따끔하고 아주 강력하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비판을 할지언정 이걸 갖고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이번에 과하지 않나 민주당부터 생각이 듣겠습니다. 예, 뭐 저는 일단 최초의 민선 국방부 장관 안기백. 탄생했다라는 네. 측면에서 안기백 후보자가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전통이 정확히 자리 잡아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이 들고 특히 소위 내란이라고 하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사태 이후에 등장한 정부라는 측면에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립하는 첫 시발점으로서 매우 유의미한 어떤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뭐 계속 지금 쟁점화되고 있습니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다가 지금 현직 기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전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했다가 지금도 유임이 되는 상황들, 그다음에 권오을 지금 장관으로 임명된 보훈처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보부터 보수까지 폭넓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좀 국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좌우를 넘나드는 저는 지지와 동의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좀 농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측면들은 매우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세 번째로는 외교안보 진영 같은 경우 조연, 정동영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어서 외교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근데 안정적으로 지금 국제 정세의 위기 상황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나름대로는 파격적입니다만 소위 본인이 얘기했던 실용주의적인 그리고 능력 위주의 장관 인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역대 어떤 대통령에게서도 보기 어려운 측면의 어떤 장관 인사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뭐 잘한 인사가 아니었겠는가 저렇게 판단을 합니다. 총리가 김현정 출신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잣대를 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평가받은 분이 장관으로 임명돼서 얼마큼 일을 잘할 것인가. 일을 잘 못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비판받을 것이고 그 비판은 그 장관에 대한 비판이 아니겠죠. 그 인사를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뭐 아까 이제 군정 군령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합참에서 군령권을 대부분 다 행사하는 차원이고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국방위에서만 몸을 담아왔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문민 통제하에서 군대가 잘 돌아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죠.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나 제가 볼 때는 군인 출신만이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던 대한민국에서는 좀 나름대로 앞으로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의 원칙들이 세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토론의 시작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제가 이제 중소기업 처부장 들었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욕심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서 동의와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좀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인재 등용 같은 경우도 어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행과 능력의 잣대로 가야 된다라는 판단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전임 장관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한 명 정도는 등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등용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좀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검증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 정도라면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저건 예를 들면 그 장관이라고 하는 자기 직책에서의 전문성도 있겠습니다만 내란 이후에 내란에 대해서 엄중한 어떤 죄가 있다면 처벌을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매우 의미 있는,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양곡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라고 대통령에게 행사를 하다 건의했던 전례도 분명히 있고, 또 내란 과정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기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본인이 얘기했듯이 내란에 관여된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본인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양곡법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했던 어떤 거부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농업 정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없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 내부에서 또는 야당, 진보당이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좀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본인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극복해낸다면 제가 볼 때 그때부터 응원해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중시하는 게 민생경제 회복, 그다음에 경제가 새롭게 대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정부 구조 개편, 특히 경제부처에 대한 구조 개편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물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이후에 인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같은 경우는 특히 국민의 삶의 문제와 가장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고 철학이 잘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적 합의가 된 상황이고 동의가 된 상황이고, 이것은 매우 정확한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해서도 좀 약간 논란이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란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건 뭐 매우 필요한 고민 중에 하나다. 특히 인수위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이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전체 어떤 구조 개편과 연동돼서 인물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저부터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처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판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